네, 여러분들 인공지능의 최대 장점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그 효율성과 효과성은 시간과 공간의 단점을 극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대되죠. 박리담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박리담회를. 그리고 인간이 또 하나는 인간이 직접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이거를 줄일 수 있죠. 실수는 뭐가 나오냐면 집중력에서 보통 실수가 나와요. 오랫동안 할 수 없죠. 그래서 판단 착오나 오류들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기계이기 때문에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더 나아가면 내가 안 움직여도 되죠. 자동화니까 얘가 이제 내 대신 일을 할 수 있죠. 내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니까 어떻게 돼요? 국경을 넘어가요. 물리적 공간의 한계도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장점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변화시킬 미래를 생각할 때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교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비교를 말씀드렸죠. 그 장점을 가지고 그 장점을 현재 사회에다 투영을 해보면 뭐 어디가 변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일은 변하지 않아요. 상당수. 변하는 건 뭐예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죠.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 생산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뭐냐? 그게 산업혁명이에요. 산업의 혁명은 생산 방식의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그것들과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쓴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상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나리오 기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하면 안 되고, 변하는 것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 상상력은 관계 부분을 더 많이 상상력을 발휘해라. 왜? 관계가 가장 많이 변하니까. 그런데 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문가가 안 되더라도 지금 제가 3주 동안 가르쳐드린 그 이치들만 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변화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나리오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강화학습은 자, 특정 시공간에 환경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 그 신호를 상태라고 그래요. 이것에 크게 의존하죠. 자, 강화학습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환경을 environment, 전체 환경을 environment라고 하고, 뒤에 보면 이제 그 환경이 모델이 있는 환경이냐, 모델이 없는 리얼 환경이냐, 이렇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서 모델 베이스냐, 모델 프리 베이스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쩌든지 간에 환경이 있고, 강화학습의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특정 시공간, 이게 이제 이거를 아주 슬라이스 한다고 보면 돼요. 공간, 시간. 이제 공간이 여기다 그러면 공간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공간 안에서 뭔가를 강화학습 한다 그러면 공간은 그대로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보면 공간도 변해요. 분자의 움직임이 변하니까 공간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정지시켜 놓으면 뭐는 변해? 시간은 변하죠. 시간이 상태예요. 시간. 그래서 강화학습은 시간, T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와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상태. 그 시간의 변화가 상태예요. 그래서 초당으로 하면 T1,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1초, 2초, 3초. 그 상태. 그래서 그 상태는 환경이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자기의 상태를,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그걸 상태다. 환경이 시간에 따라 보내는 신호.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내는 신호. 이것을 상태. 그래서 강화학습 얘기하는 스테이트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태는 정책과 가치함수의 입력이나 모델의 입출력이 될 수 있다. 이건 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화학습은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에 의지하지 않아요.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걸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줘요. 그러니까 네 행동이 맞았냐 틀렸냐,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것을 에 대한 신호가 뭐냐? 우리가 지도학습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떻게 돼? 그게 코스트 펑션이에요. 오차. 너 지금 올바른 거에서 이만큼 오차 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오차 함수예요. 그래서 오차 함수의 신호를 받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네, 강화학습은 올바르냐 아니냐가 상관없죠?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차 함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최종 결과물의 오차 함수가. 네. 자, 이게 이제 이 차이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전부 다 수식화돼요, 나중에. 네, 원리가. 그래서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게임, 이걸 이제 거꾸로 보면 지도학습은 오차 코스트 펑션이 뭐예요? 정답에서 얼마나 틀렸느냐. 이게 오차 함수라 이 말이에요. 정답에서 얼마나 틀렸느냐. 이게 오차 함수. 오차 함수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서술형으로. 정답에서 얼마가 틀렸느냐. 이게 오차다. 네. 코스트 펑션, 그러면 오차 함수는 막 헷갈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풀면 이렇게 된다. 올바른 행동에서 틀린 게 얼마나 틀렸느냐. 그러니까 그 올바른 행동에서 얼마나 틀렸느냐를 계속 수정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바른 정답과 일치하면 되죠. 네. 그게 코스트 펑션이 제로가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돼요? 네. 그게 기울기 값이 제로가 되는 거고, 네. 최소점에 도달하는 거고, 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게 정답에 도달했다 이 말인 거고요. 게임의 최종 결과의 성패나 게임의 최종 결과의 성패를 정책, 팔러시라고 합니다. 각 상태의 성패, 이걸 가치라고 해요. 자, 팔러시, 밸류 이게 나와요. 팔러시, 밸류. 네. 팔러시는 게임의 최종 결과의 성패와 연결돼요. 최종 결과. 네. 성패, 팔러시. 즉 바둑으로 보면 이기면 돼요. 이기냐 지냐. 근데 제가 팔러시가 무조건 승에만 국한된다고 안 했죠. 팔러시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정한 것, 이걸 통해서 어떤 최종적인 결과값을 내느냐. 네. 적당히 져줘라. 이것도 팔러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주선을 쐈는데 화성에 그냥 어쩌든지 간에 네, 랜딩해라. 네. 뭐 유성을 피해서 무조건 멀리 가라. 이런 게 이제 팔러시란 말이에요. 팔러시. 그 다음에 각 상태의 성패. 이거는 스테이트마다의 밸류예요. 스테이트마다 최저값이 뭐냐. 살아남는 거. 네, 그거를 계속 밸류 값으로 갖는 거예요. 그 신호로만 배워요. 그래서 정책과 가치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함수, 가치 함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로 배우는 거예요. 정책과 가치. 네. 지도학습은 다른 알고리즘 뭐라 지도와 비도학습 뭘로 배워요? 정답의 오차. 정답으로 배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 오차 계산, 올바른 최종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걸로 배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결과값의 정책을 뭘로 정했느냐. 이기냐 지냐. 적당히 져주냐. 적당히 이겨라. 확실히 눌러줘라.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한 정책으로 배워요. 내가 정한 정책. 그리고 각 상태.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상태는 정답은 아니지만 가랑이를 겨야 돼. 네. 그래서 긴 거예요. 가랑이 사이를. 네. 그게 스테이트 밸류예요. 스테이트 밸류. 밸류 값. 최상의 밸류 값은 네. 가랑이를 겨야죠. 흥선대원 원리. 그게 스테이트 밸류예요. 그 신호로만 배워요. 그래서 평가적 피드백이에요. Law of Effect예요. 평가적 피드백. 그걸 기반으로 행동을 결정한다. 이제 이게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강화학습과 이 지도학습은 마지막 오차 코스트 펑션이 밑에가 있잖아요.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코스트 펑션을 계산했잖아요. 에러 값을. 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돼요?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의 오차를 가지고 코스트 펑션이 거기에 적용돼요. 그래서 네, 이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오차 계산을 합니다. 근데 스테이트 밸류의 스테이트에서 해요. 오차 계산을. 자, 최종 결과의 성공과 실패 신호로 학습시키는 것을 주요 강화자라고 그래요. 강화자를 이제 둘로 나눠요. 강화자가 나와요. 강화학습의 강화자. 네, 그게 첫 번째가 정체함수죠. 정체함수가 뭐라고 했어요? 최종 결과라고 했죠. 적당히 이겨, 적당히 져,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것을 정하죠. 이 정체함수가 주요 강화자예요.
제1강화자라고도 하고 주요 강화자. 그 다음에 최종 승리 혹은 실패할 확률을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예측하고 연속한 두 예측값 사이의 차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요 사이의 차이. 이걸 시간차 오차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학습시키는 것. 이것을 2차 강화자라고 그럽니다. 1차 강화자, 2차 강화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책 함수가 1차 강화자고요. 밸류 함수가 2차 강화자예요. 정책과 가치로 배운다고 그랬죠. 정책은 뭐예요? 최종 결과에 대한 yes or no. 그래서 정책은 정책 그리고 그 1차 강화자, 그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2차 강화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연속적으로 예측하고 연속한 두 예측값. 그러면 이것을 탐욕스러운 선택 이전 상태 ST와 선택 이후 상태 ST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연속간 두 예측값. 뭐 그래서 이제 ST 플러스 1 이제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의 차이, 이 두 가지의 사이의 차이를 연속적 예측의 변화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습시키는 것, 가치 학습, 이 가치 함수, 시간차 학습, 그 다음에 지역 강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이 이제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 예제로 배우는 것을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티칭이죠. 그래서 지도학습, 훈련 예제를 통해서 배우는 건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지도학습을 배우는 거예요. 교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learning with a teacher라고 해요. 한다면 성공과 실패의 신호로 배우죠. 그냥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만 주고 예측을 해보라고 다 놔두고 저는 뭐만 하냐? 틀렸어. 잘했어. 요즘 강화학습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죠. 답답해 죽지만 어떻게 돼요? 이걸 만년하면 돼요. 이게 강화학습. 그래서 성공과 실패 신호로만 배우죠. 제가 가르쳐준 대로 시나리오를 잘 짜면,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이 시나리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제가 오차를 수정해서 오차 값을 알려줘요. 10% 정도 됐어. 요게 지도학습. 제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데이터만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짰으면 괜찮아. 이 신호만 주는 거예요. 이게 강화학습.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공, 실패 신호만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비평자로 배운다 이렇게. 교사로 배우는 게 아니고 비평자로 배운다. 이거를 learning with a critic이라고 그래요. critic. 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critic이 나와요. critic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비평자로 배운다. 그러니까 요거를 강화학습 무조건 다른 게, 이거를 또 적정이 또 그 균형이 달라져요. 아무튼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critic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다. critic이라는 단어. 그래서 강화학습은 상태, 행동, 보상 등에서 학습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의하는데, 이거를 이것의 상호작용을 정의하는 데는 마르코프 결정 과정을 형식틀로 사용해요. 마르코프 결정 과정. 이거 마르코프 함수라고 그래요.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미 있는 거, 마르코프 결정 함수를 가져가지고 나중에 거기다 이제 대입해서 그대로 씁니다. 이제 일단 알고만 계세요. 더 들어가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마르코프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오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현대 강화학습은 시행착오 학습, 최적 제어 문제, 시간차 학습법 등 초기 강화학습 방법들을 통합합니다. 현대 강화학습은.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뭐예요? 이미 지금 강화학습은 알파고 알고리즘, 알파고 제로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강화학습이 초기 강화학습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개발됐어요. 그게 뭐냐? 시행착오 학습, 최적 제어 학습, 시간차 학습 이런 것들이 다 개발돼 있는데 알파고 제로는 그걸 다 가져다가 종합해서 현대적 강화학습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즉 현대 강화학습이 다루는 문제는, 자,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확률이 지배하는 상황이에요. 확률밖에 모른다는 거죠. 확률적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주사위를 던져야 돼요.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확률. 이게 불확실한 상황. 자, 우리가 미래학에서 많이 얘기해요. 확실성, 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확실성은 뭐예요? 법칙과 이칙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확실성이에요. 법칙, 이칙. 좀 더 가면 트렌드, 패턴이죠. 그 다음에 사이클, 그리고 계획. 이게 확실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확실성의 상황.
확실성의 상황이 어떻게 돼요? 베이스라인 퓨처를 만든다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어떻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치가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확률적으로 높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성이. 그래서 확실성을 쓰는 거예요. 베이스라인 퓨처로. 왜? 그것도 똑시 우리가 이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확률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아주 높은 거니까 확률적으로 아주 높은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기본으로 놓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률의 변화를 줘야 되겠죠. 거기부터 낮추거나 뭐 확률의 반대를 쓰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성은 그런 의미예요. 확률적으로 높은 거. 네, 확률적으로 높은 거. 그래서 계획이 섰으니까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계획도 확실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뭐 박사님 뭐 계획대로 다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계획대로 다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계획대로 할 가능성이 다른 것에 비해서 랜덤하게 던지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패턴이나 뭐 이치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전히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주사위만 던지는 거예요. 주사위적인 분포에 의해서 던지는 거죠. 즉 확률이 지배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확률의 지배 아래 있는 거. 그 확률하고 이치와 관련된 확률하고는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같은 단어를 쓰지만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 즉 확률이 지배하는 상황의 문제에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모든 문제는 확률이 지배해요.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일 뿐이죠. 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해진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현실적인 최적 제어는 무엇인가? 현실적인 최적 제어가 상태란 말이에요. value. 네. 정해진 목표가 뭐예요? policy. 네. 그리고 현실적인 최적 제어가 state, value. 그죠? 이거고 이게 강화학습이 다루는 주요 문제예요. 자, 강화학습을 어디다 쓰느냐와 대한 답입니다. 자, 강화학습을 어디다 씁니까? 확률이 지배하는 문제에서. 네. 즉, 확률이 지배한다는 그냥 주사위 던져야 하는 거죠. 야, 이거 주사위 확률이야 그냥. 던져봐야 돼. 네. 나도 뭐가 나올지 몰라. 네.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나는 정해진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강화학습 못합니다. 네. 이기냐 지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그 가운데 현실적인 제어가 뭐냐? 이건 이제 알고리즘이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강화학습은 성공하려면 강화학습의 성공과 실패는 뭐가 되겠어요? 목표를 찾을 수 있으면 강화학습 성공하고 리소스는 많이 들지만 목표를 찾을 수 없으면 목표를 규정할 수 없으면 강화학습을 못 돌려요. 목표 설정이 강화학습은 최고다. 당연히 그 목표 설정은 전문가가 더 목표 설정을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인간이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영역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결국 최종적으로 인공지능과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를 제가 거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영역들 어떻게 돼요? 자동화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동화된다. 자,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까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강화학습 또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최고 전문가. 다른 사람 필요 없잖아요. 최고 전문가가 저걸 다 할 수 있죠. 목표도 정할 수 있고 함수도 찾아내고 최고 전문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최고 전문가만 살아남고 오히려 거꾸로 그 전문가에게 모든 부가 집중돼요. 모든 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분야의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전문가. 쉽게 해서 우리가 하면 대가죠. 딱 보면 알아. 나는 뭐가 문제인지 알아. 딱 봐도. 나는 뭐가 답인지 알아.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를 아는 전문가. 그 전문가가 못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분야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인공지능하고 가격 경쟁해야 돼요. 가격 경쟁은. 그렇게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인간의 인재 역량과 관련해서 이제 그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미래 인재는 뭐예요? 답, 이치를 알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문제를 알아야죠. 그러면 학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치와 문제를 잘 찾아내는 인재를 만들려면 뭘 공부를 시켜야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기초학문이에요. 기초학문.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는 기초학문이 중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술과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창의력이 뭐냐 이렇게 나오죠.
네, 그건 또 다른 문제. 그럼 인공지능의 다른 면들을 이해하면 이제 미래의 창의력이 뭐냐에 대해서 논리를 여러분이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계속 지금 제가 시나리오 짜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자, 이걸 해결하는 강화학습의 특징은 시행착오, 지연된 보상. 이거 뒤에 나오고요. 미래 예측 역량도 비슷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예측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 변화를 자주 모니터링하고 환경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최적 시나리오 대응을 반복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강화학습이 중요하죠. 네, 미래 예측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에서 모니터링, 시나리오 최적화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네,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을 다 섞어서 쓰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미래 예측의 방법론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미래 예측도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시나리오 안 짜보면 미래 예측 전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나리오 안 짜보면 뭐예요? 애가 걸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다고. 넘어져 봐야죠. 그래야 걷는 거죠. 자전거도 내가 넘어져 봐야 되고 운전도 해봐야 느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 혹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걷는다는 강의만 듣고 있는 거죠.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보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돼요? 미래 예측을 잘 못해요. 왜? 미래 예측의 상당 부분은 강화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계속 짜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강화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시행착오로부터 학습하는 개념은 경험적 심리학을 주장한 1855년 알렉산더 베인의 더듬기 실험에 의한 학습법이 시초입니다. 시행착오도 굉장히 1855년까지 올라가요. 1991년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상황과 반응은 만족이 클수록 연결고리가 되고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불편함이 클수록 연결고리가 약화된다는 효과의 법칙, Law of Effect로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법을 간결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뭐냐? 강화학습이란 강화라는 단어가 1927년 파블로프가 동물의 조건 반사 실험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강화학습은요. 파블로프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션다이크 그리고 알렉산더 베인 185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거를 강화라는 단어를 파블로프가 동물 실험에서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강화학습. 그래서 지금은 강화학습이라고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차 학습은 뭐냐? 이게 이제 시간차 학습이 이제 강화학습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간의 차이에 의한 학습.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은 뭐예요? 오차에 의한 학습이죠. 정확히 하면 최종 결과에서 나오는 오차. 정답, 최종 나오는 결과물을 정답과 비교해서 나오는 오차. 그래서 오차 학습이죠. 강화학습도 오차 학습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차에 의한 오차입니다. 상태에서. 그래서 그걸 시간차 학습이라고 그래요. 시간차 학습은 시간에 따라 게임 플레이의 상태가 변화될 때 이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상태가 변환된다고 그래요. S1에서 S2로,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그렇게 되는 거죠. ST에서 ST 플러스 1로 시간에 따라 변했죠. 상태 변화를 여러 가지로 그냥 기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상태의 속성은 상황이죠. 상황이 달라지면서 최종 결과 예측값이 이전 상태에서 예측했던 최종 결과값과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Temporal Difference Error라고 그래요. TD 오차. 그래서 강화학습은 TD 오차를 써요. TD 오차. 그래서 이런 TD 오차로부터 학습 방법을 도출한다. 자, 이것도 쉬워요. 왜냐? 강화학습을 새로 배울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강화학습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TD 오차를 써요. 강화학습 할 때.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거죠. Temporal Difference Error라고 하는데 우리 TD 오차를 써요. 강화학습 할 때.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학습을 끝나고 이제 주차장에 가요.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자, 연구소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가방을 쌌어요. 지금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정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상값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보상값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상태마다 보상값이 다 있어요. 그 보상값을 계속 어떻게 돼? 최종 결과에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보상값을 계속 조정하는 거. 이게 강화학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최종 결과값은 뭐예요? 제 시간에 들어가서 와이프가 딱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얘기하고 분위기 좋게. 근데 만약에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상값이 달라지죠? 더럽게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 보상값이에요. 우리는 그 최종 보상값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목표, 나의 목표죠. 정책. 그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거냐? 생각을 하는 거죠. 스테이트 1, 5시에 딱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집까지 6시인데 6시면 우리 와이프가 늘 있으니까 거기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남편을 따뜻한 공부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그래서 6시 딱 와이프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계산을 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런 상태죠. 밖이 지금 안 보여요. 그 상태에서 나는 예측을 해요. 보상값을. 예측을 하죠.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 예측을 해요. 그러면 정책 함수,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스테이트 1. 그런데 스테이트 2가 됐어. 밑에 내려갔는데 주차장에 갔는데 비가 와. 여기 있을 때는 없었잖아요. 그 상태 변화가. 내려갔는데 비가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곧바로 뭐 해요? 큰일 났네.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계산을 다시 하잖아요. 6시까지 못 가겠네. 그죠? 달라지잖아요. 이게 보상값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차에 의한 오차. 즉 내가 집에 가는데 시간을 계속 오차를 에러를 계속 계산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조정하죠. 이게 강화학습. 여러분도 강화학습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차 학습. 시간차 학습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시간차 학습의 핵심. 그걸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액션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선택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상태 2가 돼서 P가 왔어. 그러면 보상값이 내가 예측값이 달라졌어.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도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고속도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또 계산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측을 해서 보상값을 막 바꿔요. 그러다가 계산을 다 해놓고 이게 정체가 이러다가 루즈 하겠네? 큰일 났네?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액션을 선택지를 바꾸잖아요. 팔러시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액션이 바뀌어요.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간신히 6시 맞춰 들어가죠. 이렇게 살아요. 강화학습. 다 한 거예요. 시행착오, 상태 변화, 스테이트. 어떤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죠. 목표 효과를 바꾸는 거죠. 그건 다른 문제고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렇죠. 정해졌을 때 한해서 그 환경 안에서. 첩보를 했을 때 집에 안 가시고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예요. 알고리즘 바꾸는 거. 최종적인 게 바꾼 거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욕을 먹자. 이게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최종 정책이. 그럼 적당히 먹자.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춰 전부 다 바뀌는 거죠. 그거는 알고리즘 자체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고리즘 자체. 강화학습 다 이해됐죠? 강화학습의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이게 핵심이에요. 지도학습이 좋죠? 저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지금 배운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이게 쓴 게 지금 강화학습을 통해서 제가 1년 동안 강화학습을 해서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은 지도학습. 그래서 지도학습이 효율적이죠? 이게 지도학습의 효율성이에요. 끝났잖아요. 자, 그게 바로 시간차 학습이다. 정책은 주요 강화자. 이제 정책 나왔죠? 지금 이제 박근성 연구원님이 질문한 것은 정책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강화자로서 게임 플레이에게 게임의 모든 상황, 게임판 위의 모든 조합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규칙이다. 규칙이다. 즉 나의 정책은 뭐예요? 6시까지 가서 일단 무조건 도착해야 돼. 그러면 그게 정책이 되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지금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고속도로를 타야 되냐? 국도를 타야 되느냐? 과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든 액션에 대한 판단을 그 정책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정책이 기준이 돼요. 그 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절대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정책을 바꾸는 거죠. 정책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알고리즘이 바뀌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바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책이 뭐예요? 목표죠? 그래서 강화학습 뭐예요? 목표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목표가 바뀌면 알고리즘이 바뀌는 거예요. 강화학습은. 상대와 시뮬레이션을 거듭할수록 모든 정책마다 그 정책이 최종 승리로 규결될 확률을 더 잘 얻을 수 있다. 정책의 수정은 게임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무시하고
게임의 최종 결과만을 사용한다. 게임 플레이어가 최종 승리하면 게임 도중에 어떤 특정한 행위, 선택이죠.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상관없이 게임에서 취했던 모든 행동이 신뢰를 받는다. 자, 여기서 이거는 강화학습의 특징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강화학습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최적의 그냥 좋은 거, 뭐로 가도 일단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학습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 바둑을 해서. 정책이 이기는 거잖아요. 최종 정책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 그럼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강화학습은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전까지 했던 모든 행동을 그러면 그 중에서 이기는데 몇 수가 가장 더 효과적이었어. 내가 집에 가서 비가 오는데 집에까지 갔는데 너 집에까지 가는데 성공하는데 결정적으로 좋았던 게 뭐야? 행동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강화학습은 그냥 이기면 여기서 도착했으면 어떤 행동을 했든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신뢰성이 부여가 돼요.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속을 했든 신호 위반을 했든 차선 변경을 했든 끼어들기를 했든 그냥 모든 걸 다 좋게 봐줘요. 너 그건 틀렸어. 이렇게 일일이 분별하지 않아요. 최종 결과에서 모든 것을 다 신뢰를 준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값이 올라가요. 그게 강화학습에서 학습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게 제1 강화자를 통한 학습이에요. 모든 걸 다 신뢰도를 부여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를 알아야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요? 왜 어떤 행동, 좋은 행동이고 판단하고 모든 행동을 다 신뢰를 줘야 돼요? 다 잘했다고 줘야 되냐? 다 잘했다고 준다는 얘기예요. 평가해 준다. 왜 그래야 되죠? 그렇죠. 모르니까. 뭐가 잘했는지 얘가 모르잖아요. 법칙을 모르잖아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법칙을 모를 때는 그냥 다 잘했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잘했어. 근데 그걸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중에 상당 세수들이 좋은 수로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원리죠. 그래서 즉 뭐가 잘한 행동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행동이라고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좋은 행동이라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건 이제 뒤에 이제 바둑을 설명할 때 바둑을 그렇게 짜는 겁니다. 훈련을. 자, 심지어 발생하지 않은 행동들도 신뢰를 부여받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냥 세트 자체. 네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도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갑니다. 강화학습의 목표는 즉각적 보상의 극대화가 아닌 최종 보상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결과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요. 정책은 간단한 함수, 간단한 자극 반응의 확률적 규칙이에요. 자극과 반응의 확률적 규칙. 열람표, 방대한 계산, 이걸 이제 확률 분포도를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정책이 돼요. 정책 공간에서 효율적 탐색이 이루어지려면 가치함수가 도움이 된다. 뭐 이거는 이제 대충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가치함수는 진화적 학습 방법과 강화학습을 구별하는 도구다. 뭐 이건 이제 앞에 설명했고요. 진화적 학습 방법은 가치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을 직접적으로 탐색한다. 뭐 이건 여러분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함수, 밸류 펑션을 좀 더 들어갈게요. 가치함수는 2차 강화자라고 그랬죠. 밸류, 상태, 시간차에 의한 상태, S1과 S2 그러죠. 그래서 개별 상태의 값을 평가해요. 개별 상태의 값을. 아까 제가 설명하면 연구소 안에 있을 때가 스테이트 1이죠. 주차장에 내려서 비가 오는데 스테이트 2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1과 2가 어떻게 돼요? 밸류가 있어요. 스테이트 1일 때 내가 오케이. 충분히 가겠네. 오케이. 굿. 스테이트 2에 비가 왔는데 이것도 갈 수 있어. 오케이. 굿. 밸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그래도 다 괜찮아. 원래대로 해도 다 괜찮아. 다 밸류를 주는 거예요. 모든 스테이트마다. 그렇죠? 그게 개별 상태의 값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개별 상태의 값.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지금 뭐 이 상태도 좋아. 비가 와도 돼. 뭐 고속도로 타도 돼. 오케이. 다 문제 없어. 집에 가서 6시에 도착하는 데까지. 그래서 각각에다 다 점수를 줘요. 그래서 각각마다 상태에 밸류 값이 들어가 있는다. 그 밸류 값을 계속 수정시키겠죠. 나중에. 최종 승리할 확률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예측하고 연속한 두 예측값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예측값을 최대한다. 쭉 설명드렸던 거고요. 넘어가고요. 또 하나 이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치는 게임 도중에 발생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정보를 활용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좀 이 부분도 중요한 건데요. 자, 강화학습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획 역량을 갖는다 그래요. 강화학습은 이제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또 다른 목표예요. 계획과 전략을 얘가 세울 수 있어요. 놀랍죠? 네, 강화학습을 하면 계획과 전략.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얘가 보여요. 그래서 그 구글의 알파고 뮤로 들어가면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막 거치면서 얘가 계획 전략을 수립해요. 이 말은 뭐냐?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강화학습을 투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강화학습을. 비즈니스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쟁자가 이겨야 돼. 네, 그 목표를 주겠지. 경쟁자가 이기든지 아니면 매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얘가 거꾸로 수많은 것들을 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계획과 전략을 얘가 도출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획과 전략을 내가 배우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돼요. 네, 강화학습의 핵심이에요. 계획과 전략을 도출시켜준다. 네, 미지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전략을 써야 내가 원하는 목표값은 있잖아요. 그 목표값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얘가 강화학습을 돌리면 내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얘가 나보다 더 좋은 계획과 전략을 알려줘요. 왜? 얘가 시뮬레이션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나는 수행하면 되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에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수 없을 때. 자, 이거는 간단해요. 그러면 강화학습, 얘가 인공지능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영화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루를 계속 살아보는 거. 하루를 계속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화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석규가 누가 나왔나요? 아무튼 누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매일 죽었다 계속 살아나는 거야. 그럼 얘가 살아날 때마다 이제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사람을 만나면 뭘 할지, 어떤 전략을 쓸지, 뭐 인사를 할지, 무시할지, 그 다음에 내가 최종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마지막에 나의 문제를 풀 때 어떤 계획을 쓸지 얘가 계속 반복해서 살아보는 거죠. 네. 제가 무슨 영화인지 그런 영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죽었다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하루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네, 그렇죠. 문제를 풀죠. 이게 인간의 강화학습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 막 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계획과 가장 좋은 전략을 찾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잖아요. 자, 이게 강화학습이에요. 강화학습하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은 못하지만 강화학습은 얘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보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보고 그게 하루가 걸리든 몇 시간이 걸리든 해보고 나서 나한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계획과 전략입니다. 알려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계획과 전략을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강화학습을 써야죠. 강화학습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이제? 강화학습을 안 쓰는 회사는 시행착오, 욕도 먹어보고 뭐 해보고 뭐 이러고 나서 이러면 되네를 아는 거고 강화학습을 해보는 회사는 어떻게 돼요? 그거 없이 곧바로 수행에 들어가죠. 당연히 퍼포먼스가 달라지죠.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 그 영화에서는 이제 전쟁터 나가서 다들 좀 진보하다가 죽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톰 크루즈. 예. 다시 죽으면서 엣지 오브 투마로우. 그래서 좀 하는데 그게 본인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 경을 예측한 거라고 해야 되나 걸 그거에 대한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략을 세우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런데 했는데 또 그 계획대로 틀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그게 또 경험이잖아요. 계속 계획과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그래서 최종의 문제를 푸는데 가장 최적화된 정답은 아니라도 최적화된 계획과 전략을 찾아내죠. 똑같은 거예요. 강화학습. 그걸 대신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경험해야 될 걸 얘가 알아서 경험을 해주니까 그것을 내가 하면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최적화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서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죠. 이게 강화학습을 하는 목적. 또 다른. 네. 계획과 전략을 뽑아낼 때.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에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돼요? 마케팅, 전략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학습,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만 주고 그리고 목표값을 주고. 물론 이거는 아직은 실현이 안 돼요. 왜? 리소스가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러나 이 리소스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거에 대한 시나리오에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자, 그게 계획이라는 거고요. 계획이란 모델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향상시키는 모든 계산 과정을 가리키는데요. 환경을 모방한 모델을 만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추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강화학습을 조금 더 똑똑하게, 더 빨리 하는 게 효율성 높여야 되는 게 있죠. 그럴 때에는 모델을 만들어서 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델은 환경의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강화학습의 속도를 빨리 내려면 리얼월드에서 그냥 던져놓으면 얘가 그 안에서 익혀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쉽게 해서 어떤 거는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는데 필요 없는 환경도 스테이트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걸 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리얼월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좀 더 뭐 적합성은 뛰어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리소스를 더 많이 소요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굳이 그런 건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는 강화학습을 시켜도 이런 환경에 이런 요소는 필요 없는 거죠.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아까 그걸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강화학습 여러분이 그 판단을 하는데 쉽게 보면 그냥 연구소 안에 사무실 안에 있다면 되는 거지 책이 몇 권 있느냐 무슨 책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그런 판단을 내는데 필요가 없는 스테이트잖아요. 환경이죠. 이거 다 빼는 거예요. 근데 리얼월드는 얘가 환경과 적용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걸 다 지금 어떻게 돼요? 스테이트로 받아 넣고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소스가 많이 걸리죠. 이게 리얼월드. 그럼 이걸 빼려면 어떻게 돼요? 다 빼버리는 거죠. 그냥 여기를 단순화 모델 시키는 거예요. 왜? 이 환경의 핵심은 그냥 밖에 안 보이는 공간이라는 거니까 전부 싹 없애버리고 전부 채워버리고 그냥 하얀 아무것도 없는 공간만 있으면 되죠. 이게 모델. 차이점은 그 모델만으로도 퍼포먼스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델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모델을 쓰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왜요? 변수가 없어지잖아요. 다. 완전 단순화시켰죠. 근데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것 중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쉽게 해서 여기에 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도가. 내가 집에를 가야 되는데 리얼월드면 여기에 지도책이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도책도 찾아보고 이랬을 텐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변수가 없어졌죠. 이게 모델의 단점.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중요한 상태에 대한 정보가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모델 베이스 강화학습의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모델 베이스를 쓸 건지 리얼 환경을 쓸 건지 이제 어떻게 그 기준은 이제 알겠죠? 그게 기준이에요. 모델 베이스인지 모델 프리 베이스인지.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강화학습에 나오는 게 exploration하고 그 다음에 exploitation. 자, 이거를 채굴과 탐사 뭐 이렇게 얘기해요. 강화학습은 또 이거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강화학습은 이게 뒤에 나오나요? 오케이. 자, exploitation은 채굴의 활용.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정책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만 액션을 선택해요. 즉,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정책이 생겼잖아요. 강화학습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내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탈지, 일반 국도를 탈지, 뭘 막 이렇게. 이게 내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서만 계속 선택지를 고르는 거. 그럼 그 안에서 지금 상황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를 선택하는 거. 이게 exploitation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exploration은 뭐냐? 왜 필요하느냐?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야. 한 번도 안 가본 집까지 가는데. 그렇죠? 이게 exploration. 그건 왜 하나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미상?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뜻밖의 이게 더 좋았네. 이걸 발견할 수 있죠. 더 나은 정책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경우에서는 무한 가지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책 능력을 향상시키죠, 다시. 그러면 그게 좋으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도 인간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네, 그래서 이거를 균형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더 나은 수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저하고 아니면 여러분하고, 우리나라 지금 1위가 신진서잖아요. 바둑. 우리나라 신진서 구단이 이제 1위니까 그 사람하고 저하고 여러분 우리하고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저 차이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할까요? 계속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채굴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 선택지에 대한 훈련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커지아웃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익스플로레이션을 잘해야 돼요. 걔가 찾지 못했던 수, 걔가 안 해봤던 방법.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혀 뜻밖의 카드를 들고 나서 허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하면서 실력이 향상되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학습은 이거 익스플로이테이션하고 익스플로레이션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알파고에 계속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되고요.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기본적인 건 다 끝났고요. 뭐 이거는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이게 이제 데이터셋. 자,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죠. state. 그다음에 action. 그다음에 R은 reward, 보상. 다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N은 뭐예요? next state. 이거를 N1에서 시작해서 N까지 가라. 그리고 이게 데이터다. 이게 데이터셋에 대한 강화학습의 데이터셋 수식이에요. 다 이해됐잖아요. 저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제가 아까 수학자로 어떻게 표현하죠? 제가 이렇게 풀었죠. 아, 이렇게 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 원래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 집에 갈 때 그렇게 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걸 배울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줘라고 제가 말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자가 그걸 딱 듣고, 그래?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수학 공식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수학자. 이게 나와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다가 계산식을 넣죠. 이해되시겠어요? 수학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말 거꾸로 여러분이 수학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 전문가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수학적 알고리즘과 정성적 알고리즘.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커버그가 수학 친구하고 구글이 수학 창업자가 둘이죠. 한 사람이 수학을 맡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거를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거. 수학적 알고리즘 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수학으로 표현한 거예요. 트랜스레이션. 수학은 트랜스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그러면 인간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돌리는 게 기하학적 수학 설명인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수학을 설명하는 거. 자, 나머지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고요. 자, 이거를 알고리즘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 표현하면. 자, 지금부터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 설명이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책들을 보시면 이제 제 설명을 가지고 용어 다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그냥 이해가 돼요. 자, 이게 sequential decision making. 이게 다 설명했어요. 시간차에 따른. 자, 이게 환경, environment, agent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 R, T 플러스 1, S, T 플러스 1 다 나오죠. 다 설명한 거예요. 액션, environment 다 설명한 거예요. 이제 이게 environment, 이게 environment예요. 틱택토로 하면. 그 다음에 state죠. current, state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action이 들어가죠. reward가 나오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걸 이제 저렇게 표현해서 하고 policy, value, 그 다음에 모델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value 함수, 이게 value 함수예요. 이것도 보시면 다 설명한 것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플러스 더하기예요. 시간차로 달아 다음 상태 1, 2, 3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상태를 다 연결을. 뭐 그냥 수학으로만 써놨는데 저렇게 쓰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지 정지가 되죠. 그걸 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정성적으로 다 한 겁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강화학습 세 가지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특성을 차이가 있는데 value, 아까 value하고 policy를 얘기했죠. value와 policy. 그런데 value하고 policy를 같이 쓰는 게
이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근데 value만 쓰기도 하고 policy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value based approach가 있고 이건 이제 DQN 알고리즘, deep learning과 Q learning을 합친 DQN 알고리즘이고 이 value만 가지고 쓴 게 뭐냐? 아타리 게임에서 알고리즘 사용한 거예요. 이걸 2015년 2월 25일 네이처 논문에 나온 건데요. Human Level Control throug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것도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 아타리 게임을 가지고 강화학습을 했던 거는 이 value only, value based approach의 강화학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policy only, policy search approach를 한 것은 이게 policy gradient, 그러니까 PG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DDPG 알고리즘, Deep Learning과 Deterministic PG 알고리즘을 쓴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이 밸류와 팔러시 같은 경우에 쓴 게 액터 크리틱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액터 크리틱. 크리틱 아까 나왔죠? 제가 크리틱 나온다 그랬죠? 비평자에 의해서. 네. 그래서 액터 크리틱을 한 몸으로 쓰거나 액터 크리틱을 분리하는 걸로 또 나눠줘요.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액터 크리틱을 한 몸으로 쓴 건 알파고 제로 알고리즘은 액터 크리틱을 한 몸으로 썼어요. 그리고 알파고 판 알고리즘은 액터 크리틱을 분리를 했어요. 네.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 알고리즘 강화학습을 쓸 때 저런 방식, 강화학습에서 여러 가지의 밸류, 균형을 액터 크리틱, 밸류하고 팔러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알파고 제로 이걸 한 몸으로 쓰면서 알고리즘을 굉장히 단순화시켰고 이게 2017년 10월 네이처 논문이고요. 액터 크리틱을 분리한 거는 알파고 판이죠. 2016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밸류 온리를 썼다가 2015년에 그 다음에 2016년에 액터 크리틱을 분리했다가 그리고 2017년이 되니까 두 개를 액터 크리틱 한 몸으로 썼어요. 점점 발전하죠. 그리고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영역에서 재사용 가능한 제너럴 에이전트의 가능성을 여기서부터 엽니다. 제너럴 알고리즘을.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아까 보였던 여기죠? 2015년 네이처 논문에 썼던 밸류 온리의 아타리 게임. 그래서 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부터가 사람 수준이야 사람보다 더 잘하죠. 게임 강화학습에서 하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고요. 이제 큐러닝의 수식이 나옵니다. 큐러닝의 수식도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 저 수식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 거고 이건 액터 크리틱 리인포스먼트 러닝 모델에 강한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게임 이론도 들어가 강화 이론은 강화학습은 게임 이론. 여기서 게임 이론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학문들이 좀 종합적으로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니맥스 원리가 들어가요. 이건 뭐 지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러닝, 플래닝 다 했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익스플로이테이션하고 익스플로레이션 관한 부분이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모델 베이스, 모델 프리 베이스. 이건 이제 실제 지구죠. 지구를 모델했죠. 이게 모델 베이스, 모델 프리 베이스. 실제 환경에 그냥 집어넣는 거. 자, 이게 이제 모델 베이스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 안에 있죠. 이 안에서 찾는 거. 이게 없으면 전체가 그냥 전부 다 있으면 모델 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걷는 로봇 같은 경우에 자, 지금도 실제로 써요. 알고리즘을 써서 강화학습 알고리즘 써서 로봇을 걷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구글에서 만든 그 회사 아직도 구글에 있나요? 그 걷는 개 있잖아요. 영상 보셨죠? 강화학습 쓰는 거예요. 강화학습 알고리즘 당연히 저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알파고 제로를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제너럴 알고리즘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너럴 알고리즘 수준에 들어가면 이제 이 인공지능 적용 범위가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7년 10월에 나왔던 알파고 제로 논문입니다. Mastering the Game of Go. 이제 고가 영어로 하면 이게 바둑이에요. Game of Go가 바둑에 인간의 난리지 없는 인간의 지식 없이 사용하는 거고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이게 논문에 실제로 써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인간이 하는 특징 추출을 데이터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그러니까 지도학습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너럴 알고리즘을 갈 수 있는 뭐 그래서 뭐 자가대국 강화 뭐 그다음에 집어넣 그렇다고 뭐 정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식은 해야 되니까 인식에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로 통합된 한 몸이라고 그랬죠. 액션과 크리틱 한 몸. 그리고 단순한 트리 검색으로만 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팔러시와 그러니까 롤아웃 팔러시 그다음에 뭐 SL 팔러시인데 이것도 다 무시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 RCN의 Residual CNN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개념도고 이거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게 지금 34개 레이어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정책 반복수의 강화학습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차이점은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은 몬테카를로 스트리처치를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알파고 판하고 알파고 제로하고는 이거를 아퍼레이터로 썼다는 거예요. 훈련용으로 이걸 써요. 뭐 그냥 아퍼레이터로 썼다. 이 정도만 아시면 일단은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다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고, 자,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한 부분인데 알파고 리 버전에서는 혹은 알파고 판 버전에서는 훈련된 MCTS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를 기본 장착하고 이세돌과 대국을 할 때마다 매수마다 바둑판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지 않고 각 착수점마다 가장 확률적 가능성이 높은 넓이와 깊이를 똑똑하게 선택해서 재탐색하여 최고의 착수를 찾아내는 데 쓰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몬테카를로스 트리서치 기능을 알파고 판 리에서는 장착을 기본으로 했어요. 근데 알파고 이게 잘못됐네. 이게 알파고 리가 아니고 알파고 제로 버전에서는 이거를 자가 대국을 할 때, 셀프 플레이를 할 때 심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데만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동시킬 때는 대국을 할 때는 몬테카를로 스트리서치를 쓰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고 리 버전이 맞나요? 그렇게 썼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이게 핵심은 이제 연산 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자, 이게 알파고 제로에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훈련용으로 아퍼레이터로 쓴 때 했던 거고요. 이거를 다 설명하면 이게 밥도 못 먹고 오늘 못 끝내요. 그냥 이거 나중에 제 책 나오면 읽어보세요. 거기서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select, expand and evaluate, 그다음 backup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쭉 해가지고 다 업데이트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인공신경망 훈련을 시켰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거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무작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랜덤하게. 막 이런 데다가 막 아무 데나 두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게 지금 아무 데나 밑도 끝도 없이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저기다 안 두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둬요. 근데 보세요. 여기다 두고 뭐 1 여기다 뒀다가 상대가 여기다 뒀으면 뭐 여기 어디 근처에 되는데 얘는 뭐 여기다 두고 막 이렇게 두는 거예요. 뭐 여기다 두고 4번 두고 막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막 둬요. 그러니까 완전 무작위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 막 이렇게 자가대고 그래 처음부터.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놈들이 서로 돌을 두는 거예요, 막.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지막에 누가 이겼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긴 애한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흑이 이겼어. 그럼 이 모든 수가 잘 둔 수가 되는 거예요, 애한테는. 상태가 전부 다 업데이트가 돼. 근데 이거를 계속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 놀라운 게 자,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막 두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을 지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두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밑도 끝도 없이 두다가 19시간 지나니까 훈련을 하니까 자가학습을 19시간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두는 거고요.
70시간 두니까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70시간에 자가 대국을 490만 번을 둔 거예요. 490만 번을 경험을 해보는 거지. 인간은 490만 번을 하려면 못하죠. 근데 얘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컴퓨터의 파워예요. 랜덤하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해도 많이 두면 무조건 많이 두면 확률적으로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이게 외목 정석이거든요. 인간은 그냥 이걸 지도학습을 배워. 외목 정석 뭐 이런 거. 얘는 외목 정석을 두기 시작하는 이게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목 정석, 작은 눈사태 정석, 부처 끌기 정석, 날일자 협공, 삼삼친입, 바깥쪽 세력 쌓기 이런 거를 얘가 490만 번을 두면서 얘가 확률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얘가 외목 정석인지 삼삼인지 얘는 몰라. 그런데 돌마다 효율성을 확률적 효율성을 찾아낸 거예요. 바둑은 핵심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효율성이라고. 돌을 어차피 똑같이 한 수씩 한 수씩 도니까 누가 효율적 행동을 했느냐가 결국 승리다. 그래서 바둑은 효율성의 승리다. 똑같은 데서. 근데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계속 찾는 거예요. 각 수마다. 확률적으로. 그 효율성은 확률로 표현되겠죠? 확률적으로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보면 인공지능 바둑을 보면 막 계속 얘가 여기저기 찾으면서 확률을 계속 기록해요. 여기다 놓으면 승리 확률 이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뭐 정성을 몰라요. 근데 얘는 아는 건 무조건 그 점마다 상대가 뒀을 때 다음번에 주는 그 스테이트들이 효율성이 얼마나 되냐. 이 계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놀라운 것은 인간이 찾아냈던 정석을 찾아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뭘 생각을 했냐면 얘는 지금도 알파고 정석하면 삼삼 막 무조건 파고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얘는 삼삼 몰라요. 삼삼이라고 알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가 그냥 효율성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인간은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지금까지 찾아냈던 인간은 효율성을 뭘로 정의했어요? 그게 정석이란 말이야. 법칙. 제가 이치는 전부 다 효율성, 즉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효율성은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인간은 그거를 정석이라는 걸로, 이치라는 걸로, 법칙이라는 걸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둑을 배우면 정석을 배운단 말이에요. 외목 정석, 소목 정석, 화점 정석, 정석. 그래서 도를 어떻게 돼, 어디에 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돼. 2000년 넘게 수천 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둬보면서 그거를 지도학습으로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게 삼삼정석이야. 그래서 계속 그게 쌓여왔던 거죠. 법칙과 이치를.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셀프 대국을 하면서 랜덤하게 하면서 찾아낸 게 인간이 이치라고 생각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칙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에서 전략도 찾죠. 그리고 놀라운 건 뭐예요? 인간은 2000년을 했는데 알파고는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0년을 더 하겠죠. 3000년 인간이 앞으로 1000년 동안 더 바둑을 둬서 찾아낼 정석. 2000년 동안 해. 이거를 얘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찾지 못한 수를 찾았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보다 경험을 먼저 하는 거죠. 미래를 먼저 가보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뭘 만들었어요? 자, 최종 결과물이 뭐냐? 기보가 나오는 거예요. 기보가.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서로 두면서 기보가 나와요. 그래서 바둑은 데이터가 뭐냐? 기보가 데이터예요. 한 판을 뒀던 거. 그 기보에는 순서가 있죠. 돌을 넣는 순서부터 이기는 거 다 기보가. 얘도 셀프 대국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기보가 생기잖아요.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학습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가 없어서 강화학습을 썼는데 강화학습은 거꾸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만든다.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인간의 기보와 같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인간이 둘 거라고 생각하는 데이터가 얘를 만든 거죠.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다른 책에는 그렇게 설명 안 하거든요. 이건 제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니까 발견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를 만들고 싶을 때 강화학습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강화학습을 응용할 수 있다. 데이터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없는 게 있잖아요. 즉 조금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시나리오를 세워요. 그건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데이터를 내가 못 구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네. 환경도 잘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죠.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통일 한국이 되면 데이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할지는 데이터가 있어요. 왜? 과거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통일 한국은 완전히 다른 프레이즈잖아요. 통일 한국은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통일 한국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는 그냥 남한과 북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경우의 수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짜요.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통일 한국은 아직 없죠. 그러면 내가 통일 한국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뭘로? 데이터로. 강화학습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측을 다시 할 수 있죠. 즉 없는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데이터를 미래 시장에 데이터를 팔 수 있죠. 데이터를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데이터를 있는 거 가지고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팔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 데이터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그 세상에 안 왔으니까. 그렇지만 강화학습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도 팔 수가 있다. 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 아이디어가. 단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네.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네. 데이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인간이 바둑이라는 걸 몰라. 한 번도 안 둔 적이 없어. 인간은 이제 바둑을 발명했어. 그래서 인간은 지금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 오늘부터. 근데 강화학습은 어떻게 돼요? 네. 인간이 앞으로 쉽게 해서 2000년 동안 둘 바둑 데이터를 얘가 만들어서 기보로 준 거잖아요. 인간이 2000년 동안 지금부터 바둑을 처음 배워서 하면 앞으로 그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데이터를 만든다는 개념. 근데 차이점은 뭐냐? 단점은 이걸 쓰려면 소음을 걸러낼 수 있어야 돼. 왜? 알파고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두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보를 다 만들었는데 그 기보가 490만 번 대구를 했으면 490만 개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 중에 상당수는 인간이 바둑을 두면 그렇게 안 둬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동은. 그 소음이 들어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분리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그걸 분리해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은 최윤식 소장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살 데이터를 얘가 최윤식 소장 너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강화학습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걔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절반 혹은 그 이상은 저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절대. 이 데이터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분명히 일부는 제가 반드시 앞으로 5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두 개가 섞여 나와요.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즉 신호와 리얼리티를 분리해내는 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이것만 분리해낼 수 있다면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비즈니스가 되죠. 그 데이터를.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응용이 되겠죠?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었어. 잡스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어. 스마트폰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예를 들면 이제 최초로 실험실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전략을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사용해서 그 데이터가 있었다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잡스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시장 예측을 한 거야. 어떤 물건이 팔리고 인간이 어떻게 쓸 거고 뭐 이런 거를.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요? 강화학습을 시켜서 앞으로 100년 동안 인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거기 어떻게 돼? 인간이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고 뭐 하고 뭐가 나오고 어떤 서비스가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가 나왔죠. 이걸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인간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안 써요. 인간은. 그걸 골라낼 수만 있다면 그 데이터를 만들면 어떻게 그 데이터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초의 신제품, 아무도 안 써본 신제품이라도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장을 예측할 수 있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은. 문제는 관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소음을 어떻게 걸러내느냐가 관건이죠. 직관적인 제 생각으로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새로운 데이터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데이터 시장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죠. 정제된 데이터와 비정제된 데이터. 즉 지도학습에 쓸 수 있는 데이터와 비지도학습에 쓸 수 있는 데이터. 강화학습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환경이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강화학습이 만들어낸 미래의 데이터. 이 데이터 시장이죠. 데이터 시장을 예측할 때 이 방법을 넣어서 또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알파고 제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국을 하는 거예요. 불계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데이터를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능을 비교하니까 이 알파고 제로를 가지고 강화수 쓰니까 이게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슈퍼바이즈 러닝이 처음에는 성능이 좋죠. 당연히 훈련 지도 답을 가지고 완전히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20시간이 지나니까 같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높아지고 요 점선이 뭐냐? 알파고 리거든요. 알파고 리를 넘어가더라. 그리고 사람이 두지 않은 창의적 수를 구사하는 창의적 수가 나오더라.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사람이 구사하진 창의적인 수가 뭐냐? 앞으로 100년을 더 두면 사람이 그 수를 찾아내요. 그런데 얘가 100년을 먼저 뒀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로서는 사람이 두지 않는 수죠. 이게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의 개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도전을 받거든요. 제가 갖는 창의성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고 그랬어요? 결합이다, 결국. 창의성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결합이 어떻게 돼요? 결합도 경우의 수 결합이잖아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래서 창의성은 엄밀히 보면 문제를 잘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게 강화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은 강화학습이에요. 문제를 찾는 것과 강화학습. 이 두 가지. 물론 거기에 그 답을 찾는 데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들어가죠. 근데 어떤 부분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만으로 안 돼요. 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해본 거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새로운 걸 해야 되죠. 그때 강화학습을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로 그냥 무조건. 그래가지고 맞으면 창의성이에요. 그러면 창의성이 도대체 뭐냐 이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근데 그거 외에도 창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도 분명히 창의성이죠. 많이 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의성 훈련이 어떤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창의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의적 수라는 건 뭐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찾아낼 수인데 얘가 먼저 찾아냈다라는 측면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됐다. 그래서 알파고가 사람보다 창의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당연히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아직 찾아내지 못한 수를 찾아냈으니까. 사람이 찾아내지 못한 해법을 찾아내면 그 사람이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인공신경망의 아키텍처 변경하는 것도 성능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신경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아키텍처를 바꿔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함수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죠? 활성 함수를 바꿔보고 이런 걸 작업을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높이는데 집중한다. 연구 분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가서 인공지능 신경망이라든지 인공지능에서 닥터를 딴다 그러면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여러 가지 막 바꿔가면서 이 퍼포먼스,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뭔가를 그게 아키텍처든 알고리즘 구조든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값이 엄청 뛰어나요. 왜요? 제한된 똑같은 리소스에서 퍼포먼스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든 IBM이든 다 지금 페이스북 인공지능을 만든단 말이에요. 알고리즘을 아키텍처도 개발하고. 그런데 그들과의 싸움은 뭐예요? 퍼포먼스 차이예요. 똑같은 리소스를 가지고 효과를 내는 거. 더 빨리. 이건 뭐가 연결돼 있어요? 그게 돈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내 돈이 적게 드는 쪽에 내 돈을 적게 들면서도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빨리 내는 회사의 알고리즘이 뭐냐를 사람은 찾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구글 걸 쓰느냐, 페이스북 걸 쓰느냐, IBM 왓슨 걸 쓰느냐는 뭐 해야 되느냐 다 써봤더니 내가 이것저것 해봤더니 내가 적은 돈을 적게 들이고도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구글 알고리즘이 페이스북보다 빨리 내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페이스북에 서버를 쓸래. 페이스북에 알고리즘을 쓸래.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자들이 그게 다 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생태계를 크게 만들죠. 돈은 여기가 버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에 대한 연구가 바로 알고리즘, 인공지능 닥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문에서 그 퍼포먼스를 높이는 아키텍처를 바꾸든 뭘 바꾸든 여러 가지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그게 논문으로 딱 검증이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돼? 구글에서 연봉 수십만 불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고.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을 뭘 공부할 거냐? 이거는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고 내가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드바이스를 할 때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가서 닥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닥터는 왜 해야 되느냐? 무조건 그냥 닥터 나오면 돈 많이 주니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래서 그렇게 또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키텍처, 그 다음에 훈련 결과고요. 그 다음에 성능, 알파고 제로가 자 이것도 보면 어떻게 돼요? 알파고 파는 176개 GPU를 썼어요. 알파고 리는 48개를 썼고요. 이제 2세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알파고 마스터가 4개를 썼어요. 그리고 알파고 제로가 역시 4개를 썼죠.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면 하드웨어 용량, 리소스를 현저히 줄였죠. 이것도 강력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컴퓨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한 10년 지나면 지금은 우리의 컴퓨터를 1700년을 돌려야 알파고를 돌리고 우리가 어쩌든지 그 알고리즘을 내가 원하는 문제에다가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럼 제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그림이 떡이에요.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뭘 우리가 어떻게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지나면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계속 좀 줄고 있잖아요. 이게 CPU, 우리의 컴퓨터도 향상되고 알고리즘 아키텍처 향상이 되겠죠. 그게 마저 떨어지면 한 10년 후에 여러분이 개인용 컴퓨터로 지금의 알파고를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퍼포먼스가 나오게. 이렇게 되면 말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겠죠. 나한테 그러면 구글에 리소스를 다 주면 저도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구글이 빌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 돈을 하든지 그럼 뭐 수백억 수천억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 보시고요. 이건 뭐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너럴 알고리즘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에서가 알파고 제로가 되면 바둑만 두지 않아요. 체스도 두고 전부 다 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다 둬요. 그래서 제너럴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똑같은데 어떻게 돼요? 자, 강화학습이잖아요. 그래서 강화학습이 굉장히 그 제너럴 알고리즘 중요한데 알고리즘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똑같이 퍼포먼스 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바둑도 체스도 단 처음부터 다시 시켜야 되는 거지 있지만 알고리즘을 안 바꾸고도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바둑도 2개 하고 체스도 1등하게 하고 보드도 1등하게 하고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문제도 그걸로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제너럴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예요. 알고리즘은 그대로 있는데 아이디어만 바꾸면 돼요. 이 알고리즘이 낼 수 있는 성능, 목적, 퍼포먼스만 잘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그냥 다 이 알고리즘을 통과시키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또 동일한 퍼포먼스가 나더라. 이게 알파고 제로를 통해서 실험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파고 제로에서는 바둑도 2개 하고 체스도 2개 하고 다 한 거예요. 제너럴 알고리즘을 갈 수 있다 이 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이들의 핵심이에요. 핵심. 야, 리보다 잘 두더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알파고 제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체스, 그 다음에 뭐 고, 뭐 이런 거 다 퍼포먼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서치 디시전 이제 넘어가시고요. 이 알파고 제로, 고, 제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똑같은 걸로 알파고 스타를 합니다. 이게 스타크래프트 된다 이 말이에요. 스타크래프트. 이게 알파고 스타인데 아키텍처예요. 아키텍처고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했더니 결과는 스타크래프트 실제로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탑 플레이어들이거든요. 결과가 뭐냐? 이겼다 말이에요. 알파고 제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 만든 게 아니에요. 얘가 이제 게임도 하더라. 불확실성, 즉 확률 세계 안에서 돌아가는 것도. 자, 범위를 높였죠. 그래서 알파고 스타가
아까 그 친구들하고 해서 10대 0으로 이겼어요. 여기 거기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히스토리로 보여준 거예요. AI 개발해서 적용한 거.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뮤제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뮤제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획 능력을 가진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만 더 알고리즘들을 가공했다, 다듬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면 이제 좀 더 과학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프로틴 폴딩, 단백질 접합 풀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번에 뮤제로를 가지고 구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독하는 데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응용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응용의 차이. 리소스와 응용의 차이. 자, 이게 논문으로 나온 거고요. 알파 폴드 논문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 예측 학술 대회에서 딥마인드 알파 폴드가 이게 대회를 하나 봐요. 97개 참가팀 중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3차원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이제 연산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를 지금 푼 거예요. 뭐 이게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스트럭처들이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신경망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 실제로 풀고 있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거 이번에 또 어디다 응용했느냐? 자, AI 칩을 설계하는 AI 알고리즘도 개발했어요. 구글이 지금 이 알고리즘 가지고 계속 지금 확장되죠. 그러니까 AI가 AI 칩을 설계하는 알고리즘을 자기가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강화학습과 똑같이. 간단하죠? 배선의 경우요소를 지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거. 퍼포먼스만 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을 얘가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칩 설계도 인간이 안 해요,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알파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경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인데 게임 이론에 근거해서 이것도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신경망이에요. 자, 이게 거기에 관한 이제 신경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고, 자, 이거는 이건 거기에 대한 모델이고요. 알고리즘이고,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죠? 적대적 생성 신경망인데 쉽게 얘기해서 제 영상을 30분만 유튜브 영상을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이 제 영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제 음성하고 영상하고. 제가 필요하면 텍스트만 주면 제 유튜브를 제가 똑같이 하는 행동, 모션, 그 다음에 음성, 톤 다 그냥 그대로 해서 얘가 그냥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게 미래 기술이 아니고 지금 되는 기술이에요. 저는 텍스트만 써주면 돼요. 이게 적대적 신경망으로 지금 하는 기술이에요. 그때 쓴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도 불러낼 수 있어요. 죽은 사람도. 세종대왕 동영상이 없어서 그렇죠. 동영상이 있는, 자료가 있는 사람은 불러내서 그 사람, 예를 들면 글을 쓰는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그 사람 스타일에 맞는 원고를 만들어내서 집어넣으면 하죠. 제가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동영상이 있어요. 설교가. 30분 훈련시키고 새로운 글을 쓰는 알고리즘에다가 넣어서 설교문을 새로 만들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하지 않았던 설교를 지금 할 수 있어요. 미래 기술 아니에요. 지금 돼요. 지금 돼요. 이거에다가 앞으로 나오는 동시 통번역을 끼우면 옥하는 목사님이 영어로도 설교하죠. 이제 중국어로 설교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적대적 신경망 게임 이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에이전트끼리 하는데 이 에이전트를 얘가 속이는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서 완벽하게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별을 못 하죠. 얘는 속이고 얘는 판별하고 얘는 속이고 판별하고 강화학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얘가 또 다른 걸 만들어서 속여요.
아닌 것 같아.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진짜 가짜 구별을 못해요. 그래 완벽해. 이러면 이제 완벽한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방식이에요. 간단한 이론이에요. 간단한 개념이죠. 이게 생성적 적대 신경망으로 GAN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그린다고 그러죠? 이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카소 그림을 훈련을 시키면 얘가 이제 모든 그림을 피카소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 음악 훈련시키면 얘가 모든 음악을 모차르트처럼 생전에 모차르트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편곡해. BTS 거를. 얘가 편곡해 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지금의 현재 있는 알고리즘. 그래서 그게 그림을 그리는 알고리즘, 음악 작곡하는 알고리즘, 이게 바로 그런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캡슐 네트워크 있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계세요. 이거 보완하기 위한 거고. 네.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네, 그 뒤에 몇 개가 있네. 이거는 인간과 AI 로봇 제가 보기엔 나올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게 삼성이 이번에 만든 거죠. 아바타를 넣으면 어떡할까? 이게 가상공간이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네. 이제 내 아바타를 저렇게 만들어요. 가상공간 안에. 그리고 이제 애플도 글래스 하거든요. 결국 글래스 갈 거예요. 네. 고글 아니면 안경.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내 아바타를 실제로 가상세계 3D에서 보겠죠. 네. 이게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연결시키면 미래의 가상 공간이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 사람처럼 영상을 보면 구별이 안 돼요. 삼성이 만든 아바타예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헬스케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에 의학에까지. 네, 이거는 지금 바이러스에 관한 거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AI 이코노미스트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안에서 작동하는 건데요. 이것도 보면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예측을 하는. 네. 거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시 전에 끝낼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좀 이따 밥 먹읍시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게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큰 흐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기본적인 원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좀 기억하시고, 이제 영상을 지금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원리를 이해하면 나중에 수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작동시킬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가 높을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아마 기술적인 부분은 올 연말 내년까지 해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더 디테일한 건 그때 보시고요.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한 이유는 한 번쯤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전달해주고 싶은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 그 이전에도 안 했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확신이 더 들었어요. 인공지능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는 다를 수 있어요. 내 목적에 따라서. 네. 그런데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까지 말해도 돼요. 안 하면 여러분 인공지능하고 경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기초수당을 주지 않으면요, 기본 생존수당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현재 이 일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 일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비즈니스 다 뺏길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게 대기업이 됐든 혹은 특정한 사람이 됐든. 자, 이게 기본 미래예요. 그러기 싫으면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을 찾아내셔서 직업을 바꾸셔야 돼요. 공부 다시 해야 돼.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인공지능. 이게 파괴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인공지능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 빨리 그만두고 그때까지 돈 빨리 벌어서 은퇴하시든지. 그래서 여생을
휴양지에서 즐기시든지 돈 모아놓고 뭐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여러분 누리고 사시면 돼. 네, 돈 주고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인공지능이 계속 그때 나올 때까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길은 하나예요. 인공지능을 배워야지 지금. 왜요? 어차피 올 미래는 먼저 하는 게 이득이지. 먼저 해야 돼, 분명히. 그게 제가 인공지능을 쭉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에도 내린 결론이에요. 제 예를 드릴게요. 저는 언젠가는 제 모든 예측에 대한 거를요, 자동화시킬 거예요. 전 자동화 할 수 있다고 요새 확신이 더 들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기술을 깊이 안 했을 때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한계가 있네요. 저걸로 뭘 얼마나 하겠느냐. 앞으로 더 뭐 그런 인공이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내 죽기 전에도 그거 안 나오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늘 강조해요. 네. 이 현재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저걸 어떻게 옴니버스로 붙이느냐, 앙상블 시키느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예측을 모두 다 자동화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만약 이걸 자동화시키면요, 이 시장 싹쓸이에요. 이 시장 싹쓸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독점이에요. 왜? 자동화시켰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전부 다 덤핑으로 칠 수 있어요. 무료로도 풀 수 있어요. 시장 싹쓸이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공지능은 스마트폰보다 더 할 거예요. 1등이 다 가져요. 1등이.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일들을 인간이 하게 되면서 직업이 새롭게 개척되겠죠. 그렇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혹은 피해가, 손해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인공지능을 내가 저렇게 알고리즘까지 개발하느냐 아니냐 뭐 이 차이는 있지만 어쩌든지 간에 인공지능은 무조건 내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려면 이 일을 계속 하려면 인공지능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도구로 써야 된다. 이 생각을 확실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지금도 제가 제 시나리오 짜는데 우리 연구원들의 도움을 안 받죠. 앞으로도 받을 일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앞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나리오 짜는 데는 직원 절대 채용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네. 데이터를 기계적 전처리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제가 애초부터 제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요. 인공지능 개발, 예측 시스템 개발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전부 다 저는 저희 직원을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만 뽑을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있는 영역도 다 마찬가지라 보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 제외하고 전부 다 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손세문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혼자 있고 나머지 어시스턴트 다 필요 없어요. 김현장?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금 앞으로 산업 초반에 판도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영역이. 종교 영역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까지 전부 다 일단 그게 1차적으로 우선 바뀌고 그 다음에 나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뭘 할 거냐? 그럼 인공지능이 새로 여는 세상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을 다른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세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평생학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재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일이 생겨. 계속. 그런 어떤 미래도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인공지능 우리 서용권이 가르쳤죠. 제가 쭉 보니까 동기부여가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인공지능 3주 동안 가르친 거예요. 다음 학기에 또 합니다. 제가 이 티칭은 안 하지만 다음 학기에 뭐 제 이론은 그냥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니까 물론 제가 나중에 또 강의할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학기에 이번에 이제 배추값 예측 인공지능 우리가 배웠죠. 다음 학기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하는 클래스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우리가 이제 주식 데이터가 있는 걸 하니까 그럼 여러분 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엔 시계를 가지고 인공지능 해볼 거예요. 뭐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몰라도 따라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번 강의를 여러분 완벽하게 제가 강의를 이해했다면 이제 대충 이제 저게 뭐 하는 과정이냐 이건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재미도 있고 적응도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그 과정이 있고요. 그게 이제 올 가을이 되겠죠. 내년 봄 학기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직결된 걸 할 거예요. 자연어. 우리가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걸 가지고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하는지, 예측이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학기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축값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시계열 예측,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 이 세 가지만 하면 아마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잘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예측을 하는 업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응용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할 생각이고요. 일단 학기 중에 이렇게 한 번씩 지금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학기 중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큰 그림이나 이게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 그러니까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내년 봄 학기까지 하고 그 다음 학기, 그러니까 내년 가을 학기 되겠죠. 그때는 좀 심층학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게 그 부분을 이제 실제 우리가 하는 예측과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좀 응용해보는 그런 또 심층학습으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또 인공지능을 써보는 그런 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튼 뭐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한다면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해야 될 거예요. 매 학기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넣을 생각이에요. 인공지능을 넣으면 여러분이 배우면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 지금 저기 보면 정량적 기법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나왔던 K-민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그거 안 배워도 돼요. 제가 저걸 이제 안 가르치는 이유예요. 저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인공지능 알고리즘 저걸 다 적용해서 하니까 저거 배우느니 인공지능 알고리즘 명령어 배우면 돼요. 명령어 배우면 얘가 그냥 자동적으로 K-민 돌린단 말이에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돌려. 그 적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리즘이 다 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저걸 배워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코드를 짜고 다 했단 말이에요. 정량적 예측을 할 때. 그걸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이제 안 가르칠 거예요. 거꾸로 저 이론들을 활용해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차라리 이제는 알고리즘으로 바뀔 거다. 그러면 향후에 미래 예측의 정량적 기법 책이 나온다면 뭐냐면 이제 제가 지금 가르쳤던 이 알고리즘이 책에 다 수록될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알고리즘, 어떤 거, 무슨 효과 이게 지금 다 정량적 기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저거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예측에서 정량적 기법 책도 제가 보기에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그 책을 제가 먼저 쓸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아마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왜 정량적 기법을 소장님이 예전에는 가르쳤는데 왜 요새는 안 가르칠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커리큘럼은 정성적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정량적 방법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 좀 더 나중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 예측의 커리큘럼도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하고 할 때는 인공지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안 하면 손해예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못하면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저러다가 한 학기 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년 6학기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